자, 이번 시간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순서를 좀 바꿔서 자, 강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그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해감에 있어서 저희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용도 제한 규제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되게 될 테고요. 건폐율이라는 건 이런 식이죠. 토지가 100평짜리가 있게 됩니다. 100평짜리 토지에다가 토지 소유자한테 마음대로 건물 지어라. 그럼 가득 채워서 건물을 짓게 될 것이고요. 그럼 나중에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옆에 토지까지 다 던지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바로 뭘 하자? 이 건물 지을 때 최대 바로 건축면적 한도를 정하자. 그래서 건폐율은 그냥 듣고 버릴 건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대지가 100평이다 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건폐율 50%다 라고 만약에 예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5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제가 건폐율 규제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규제라고 하는 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연면적은요, 위로 쌓아 올리기 위한 규제를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이 만약에 200%다, 대지가 100평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전체 면적이 200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가 100평인데 건폐율 50%, 용적률이 200%가 되게 되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한 층당 최대 면적은 50평까지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총 4개지에서 자, 바로 200평을 뽑아낼 수가 있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국가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한테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아사리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규제하고요. 또 하나가 용도 제한이라고 뒤에 간단하게 건물의 종류를 검토드리게 될 텐데,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주택하면 공장은 공장끼리 입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제한이 있게 되면 이때는 주로 주택을 지어라, 상업지역 하게 되면 주로 상가를 지어라, 이런 식의 논리구조로 자,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진 개념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 또는 군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하자는 것을 소위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이제 종류 보시게 될 텐데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토지에는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에서는요,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바로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바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소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 시간 절차적 과정이라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크게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등에 따라서 용도 지역은 결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자,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차들 나중에 총론을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기초조사라고 해서 21개 중에 어떤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지의 특성 등을 조사를 해볼 테고요. 그래서 21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자라는 기준점이 정해지게 되면 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연락, 지방의회 의견 등을 들어서 그 다음에 입안하고 하나의 안을 만들게 되고요. 마지막 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로 보여주는 것을 지형 도면의 고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정할 수 있다. 기본 뼈대 가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게 될 것인데 그 절차, 도시공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입안 결정 과정 그리고 지정되는 고시 등이 있게 되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직이 결정이 될 테고 이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이름하여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자, 이 파트는 좀 이제 어려운 게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가서 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작년에 용도 지구의 정의가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 하면 토지의 이용, 그리고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일단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1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냐면 부동산 학계론을 보게 되면 정책론 파트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뭐 이런 얘기를 던져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 지역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과정이다 라고 할 것이고요. 이제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까다로워. 자, 요거는 어디에서 부동산 공법에서도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바로 나중에 부동산 학계론 할 때도 용도 지역의 정의에 관련해서 이미 27회 30회 등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용도 지역 총 21개라고 했는데 이걸 크게 4개 그룹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나중에 16개로 세분되고요. 이 16개를 묶어서 도시 지역이라 부릅니다. 듣고 버릴 거야.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앞으로 주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땅을 뭐라고 한다? 도시 지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도시 지역 인구 산업에서 개발이라는 것이 키워드. 농림지역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교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엄청 축약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을 뭘로 정한다?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농림지역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초조사했을 때 인구 산업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농림지역으로 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겁나 길어요. 보전하고 보육성이라는 키워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걸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계론에서 한번 출제가 됐죠. 보전과 보육성이라고 하는 거. 학계론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일부로서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용도지역,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래 봤을 때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중에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중에 하나가 관리,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적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전하고 보육성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라는 게 특이해요. 그래서 용어 이름만 계생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라고 구분하게 되는데 원래 용도지역의 3대 축은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인구산업에서 개발하자는 땅,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하고 보육성 이렇게 가는 텐데 하여튼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로 가기 애매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관리지역, 그중에서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계획관리, 농림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까우면 다 보전관리에서 계생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 3개 보셨고 용어의 정의만 여러분 교재에 억수로 길게 나와 있어. 긴 것들은 시험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큰 틀의 그림만 잡고 가시는 거야. 해서 자 다시 용도지역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애매한 땅을 관리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의 세분이라고 해서 자 주상 공록 등으로 나누게 되죠. 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주거지역 해서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와 준주거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주 노출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는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1종과 2종. 그래서 어떤 토지의 용도지역을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단독 주택 위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1종 전용 주거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2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1전단 2자, 2전공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에서 1전단, 2전공. 나머지는 부차적인 얘기고 최소한 1전단, 2전공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랑 이제 나중에 헷갈리게 되는데 그저 외울 게 단독주택 중심은 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은 뭐가 된다?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1전단, 2전공이라고 해서 하여튼 전용 주거지역 하나만 똑바로 외우셔야 돼.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 저층, 중층, 중고층 이런 식으로 총 3개로 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층, 중층, 중고층에서 저층은 4층 이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중층은 평균 16층에서 18층을 의미하게 돼요. 중고층은 그보다 높은 층수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저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걸 우리가 준주거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전, 일, 준 이런 식으로 분리해 있었고요. 그래서 총 6개. 이걸 다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주거지역이라고 부르고, 이걸 달로이 뭐라 부를 수 있다? 도시지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업지역, 자, 중심, 일반, 유통근린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유통상업지역, 뉘앙스, 도매시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소매시장이라는 뉘앙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용도적인 정의를 갖고는 자, 직접 시험 문제는 거의 구성이 안 되고 뉘앙스,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라고 해서 자, 도심, 부도심, 자, 중심상업, 일반적인 상업권은 일반 상업지역, 자,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에서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나서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공업지역 전, 일, 준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은요, 준공업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 그럼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외에 주거,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자, 큰 틀의 그림을 보면은 상업지역은 전일준 아니고요, 중심, 일반, 유통근린, 주거지역은 크게 전일준으로 대별해 보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크게 전일준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자, 그래서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마치 상업적 요소가 있는 토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 등을 보다 보면 준주거, 준공업 묶어서 규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녹지지역, 자생보. 앞에서 우리가 관리지역은요, 개생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교육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에 대응해서 녹지지역은 자생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이라고 하는 거, 생산녹지역, 개발 유보라고 하는 거, 보전녹지, 보전. 그래서 여기는 용도적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이름 정도, 뉘앙스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이렇게 16개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 녹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도시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아까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도시자, 지금 도시역 16개, 관리적 3개,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자까지 하면 총 경우의 수가 21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21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자. 미리 이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할 얘기인데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를 모두 분석을 해보니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자 도시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그리고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적 계생보, 그 다음에 녹지적은 자생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이 용도지역의 종류가 어느 정도 속달이 되시게 되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용도지역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자 지목 28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줄줄 그건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용도지역을 딱 보게 되는 순간 이 토지가 대강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도시적 세분이라는 개념까지 보셨어요. 자 그래서 21개 용도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뭔지 써먹냐라고 했을 때 이거 조사해 봤을 때 21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이 있게 되면 토지의 특성이 발견되면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셔야겠고 그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용도 지역의 분류 또 세분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시험에 직접 나올 만한 건 거의 없고 아까 1전단 2전공, 1전단 2전공에서 1종 전용 주거적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적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학기론 파트에서도 한번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하는 과정, 기본적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용도지역은 지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용도지역의 지정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지정 절성의 특례라고 해서 이런 입안 결정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실 뭐 출제민들은 좀 떨어지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슈가 될 것. 다시 처음부터 가십시다.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그 토지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용도지역 21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을 그 필지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정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제 이 과정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 말이주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이지 시간들이 억수로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바로 공유수면 매립지.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요. 같으면. 공유수면이라는 단어가 뜨게 되면 같으면이라는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거의 안 나오는데 8년 동안 지금 1개 나왔어요. 어찌됐든 과거에 출제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공유수면, 같으면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내 주실 것. 그래서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를 메꾸게 됩니다. 바다를 메꿀 때 이유 없이 메꾸지는 않을 테고요. 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이 매립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요. 이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의 내용을 비교해서 이게 목적이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입안 결정 과정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어떻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공유수면 외울 게 뭐라고요? 같으면 입안 결정 과정 없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좀 이따 지문 설명드릴 텐데 그저 공유수면 뜨면 뭐만 체크하셔야 돼? 같으면이라고 하는 거. 8년 동안 지문 1개 나왔다고요? 그러면 다르면 비슷하면 모르겠으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그냥 다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원칙으로 가는 거야. 자, 바다를 메꿨습니다. 용도적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당연히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이라고요. 근데 혹시 바다를 메꾼 매일 목적과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이 똑같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도시적 결정고시 의지에서 여러분 교재는 몇 가지 5개 나와 있나요? 예, 시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택지개발지구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자, 사실은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뭘 가지고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지금 어떤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런 보전하고 보육성하고자 하는 토지로서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요. 기본적으로 다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근데 여기다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했을 때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토지를 택지개발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개발할 수가 있느냐? 예, 이런 법이 없으면 개발 못합니다. 이 토지를 개발을 하려면 용도지역을 뭐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먼저 바꿔줘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을 할 수 있다. 모든 토지 용도지역은 뭘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굴러간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용도적 도시지역으로 한 5년씩 걸려가지고요.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간다고요? 빨리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택지개발지구는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택지개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어떤 토지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주려면 입안해서 결정하는 이런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음이 원칙인데 택지개발지구는 특별히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현재가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택지개발지구로 묶이면 이 부분은 입안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지. 해서 일단은 택지개발지구가 예시값인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자, 어떤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법조문상 뭐라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됐다는 얘기는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언젠가는 해제가 되게 됩니다. 언젠가는 어떻다고요? 해제가 되게 돼. 자, 택지개발지구는 지정한 목적이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자고 지정을 하는 것이지, 자, 그냥 재미삼아 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어떤 택지개발지구가 자, 나가리가 됐다. 그냥 신도시 개발 않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해제가 될 테고요. 두 번째,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된다. 그래도 어떻다? 당연히 해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봤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운명은 뭐라고요? 해제가 되게 된다.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신도시 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할 거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중간에 신도시 개발 안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도 어떻다? 그냥 해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야.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가 나가리가 되게 되면 용도지역은 다시 원점으로 어떻다? 환원되게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갑시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과거의 용도지역으로 다 환원되게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장 하나만 외우면 돼. 다른 거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 시험에
유일하게 출제가 되는 주제가 이거예요. 해서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결론부터 갈까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절대 문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답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완료가 됐으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지금 이제 유일하게 8년 동안 답을 뽑았던 주제가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원래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면 특별히 뭐로 받고 도시 지역으로 받고 택지 개발 지구가 나가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용도 지역은 과거로 환원돼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택지 개발 사업이 다 끝나서 더 이상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용도 지역 과거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지금 앞에 쭉 했던 얘기 중에서 거의 드물게 답을 뽑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완료 또는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완료나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해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완료 들어갔을 때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럽게 길어요, 지문이. 그래서 지문 뒤쪽 보셔야 돼. 환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실 거. 해서 자, 얘기 정리해 볼까요? 자, 토지 등급 21개 중에 하나를 정해서 각 토지 소유자에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하자는 거. 이게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근데 몇 가지 예외가 있었죠? 바로 예외적인 케이스, 바로 요거가 있었냐? 바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 8년 동안 한 번 지문 구성됐고요. 두 번째, 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완료 들어갔을 때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틀린 걸 고르시오 하면 환원된다. 옳은 걸 고르시오 하면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용도 지역한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쟁점이 나올 텐데 그냥 용도 지역 하면 뭐라고요? 자, 완료, 환원되지 아니한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을 때 다 이해가 되시고 시험장 가시면 전혀 모를 얘기로 도배가 돼 있고 걔 짜증나고 점수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완료 들어가면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게, 자, 제일 하이라이트죠. 통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용도 지역에서 1년에 평균 한 문제 구성되는데 그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폐율 최대한도,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숫자 외우셔야 돼.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앞에서 용도적인 종류를 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용도적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용도적을 정한 이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건폐율 규제를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용적률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주거 지역부터 보게 되면 자 5, 6, 6, 5,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판 같은 경우는 지금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24페이지에 1종 전용주거 다음에 2종 전용주거인데 오타가 하나 있으니까 수정을 해주시고요. 해서 주거지역 55, 66, 57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 50%, 2종 전용주거지역 50%,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각 60%, 3종 일반주거 50%, 준주거지역 70%에서 55, 66,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 66, 57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거 지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숫자는 현실에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시군 단위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최대 한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 지역이라 할지라도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제주, 서귀포시하고 당연히 어떻다? 건폐율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그냥 이론상 최대한도만 물어보니까 이렇게 55, 66, 57 해서 이렇게 6개 보셨고요. 상업지역, 가장 본안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도매시장,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소매시장 뭐가 된다?
근린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해서 자, 상업지역 9887 해서 중심 상업지역 90%, 일반 상업지역 80%, 유통 상업지역 80%, 그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70%. 그래서 도매시장하고요, 소매시장을 비교하면 도매시장이 조금 더 규제가 완화가 돼 있다, 이런 식의. 그래서 나중에 용적률도 보시게 되면 도매시장이 더 높게 건물을 뽑을 수 있다 해서 9887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7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뭐라고요? 777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업지역 777이라고 되어 있고요. 녹지 자생보 순서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56657, 9887, 777 다 20%예요. 이게 도시 지역에 있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용적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선 도시죠. 자, 보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보니까 100%, 150, 200, 250, 300, 500에서 이렇게 6가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 100%부터 시작해서 주로 50씩 더해갑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 150%, 일종 일반 주거지역 200%, 2종 일반 주거지역 250%, 3종 일반 주거지역 300%까지 가다가 200 팍 뛰네요. 바로 준주거지역 500% 이하라고 해서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고요.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1500, 일반 상업지역 1300, 유통 상업지역 1100, 근린 상업지역 900 해서 1500, 1300, 1100, 900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유통 상업지역과 도매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린 상업지역을 비교하게 되면 유통 상업지역이 고밀도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업지역 300, 350, 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순서에 따라서 300, 350, 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녹지는요 100, 1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180이라고 하는 거 100, 180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자, 결론 미리 외우셔야 돼. 우리가 자생보라고 해서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이 가장 규제가 센데 그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라고 하는 거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도시지역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에 최대한 해서 다시 주거지역 56657, 9887, 777 다 20%의 계획관리지역.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100, 180에서 도시지역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보셨고요. 물론 아까 본 것처럼 이 구체적인 건폐율 숫자는 나중에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정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도시적 외지역을 보니까 자, 계획관리지역부터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만 건폐율 40% 이하고요. 나머지 건폐율은 다 20% 이하. 용적률을 보게 되면 계획관리지역만 100% 이하고 나머지도 얼마? 8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 숫자와는 무관하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계생보 중에서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거 미리 결론 외우셔야 돼요. 왜? 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까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결론 미리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21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그래서 다시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녹지,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미리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까지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용도 제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건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건축할 때 볼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토지는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게 되면 항상 건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있다 해서 이 종류를 지금 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핵심 이슈는 그거죠. 자, 토지가 있으면 이 용도 지역이 하나 정해지게 될 테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외에 용도 제한이라는 규제도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건 너무 복잡해서 우리 뒤에 만약에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말고요. 용도 제한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이제 학원 강사도 못 풉니다. 이게 뭐 양이 법조문 드려도 찾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공법 국토기획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보통 8문제 내외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문제 풀 수 있는 문제 뒤지게 외우는 것도 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험 중에서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또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런 것들은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패턴을 가지고 대충 찍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래 볼 테고, 그래서 좀 쉬웠던 거 체크해 볼까요? 1전담 2전공이라고 해서 일종 전용 주거지의 단독 주택 중심. 그런데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인 아파트 설치할 수 없다. 한편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중고층에서 총 3가지로 대별을 해보죠. 그래서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중심이라고 해서 4층 이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아파트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일종에는 아파트가 안 돼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것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테고, 전체적인 법 체계상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내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땅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내 멋대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짓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가장 규제가 센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까지만. 그 뒤에 있는 주제만 다른 주제 설명할 때 문제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어서 보셨고요. 이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믿지 못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창설해냈고요. 용도 지역을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도시군 계획 7글자로 표현하면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이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관리계획 용도지역. 나머지 관리계획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토지가 있으면 어떻다?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무조건 갖게 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긴 목적은 뭐를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용도적을 지정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 그래서 정확하게 용도적의 지정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초조사에서 이런 일정한 목적이 발견되면 이렇게 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예외 중에 주요한 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럼 바로 결론이 뭐야? 여기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취해야 해서 주거지역 5, 6, 6, 5, 7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자 9, 8, 8, 7 용적률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 자 건폐율은 777 용적률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자, 녹지는요, 자, 건폐율이 둘둘둘.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 1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도시적 외지역, 자, 건폐율 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 이하. 용적률은 다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만 100% 이하. 어찌됐든 이 분석을 해보니
도시 지역 16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관리지역 셋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얘기하고 기타 잡다한 얘기로서 일종 전용 주거적, 일종 일반 주거적은 아파트가 설치할 수 없다.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오게 되면 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슈들은 사실 출제빈도가 워낙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묻는 문제. 이건 뭐 학원 강사 20년에도 외울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몇 가지 쟁점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지문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1번 저층이라고 해서 끄트머리 이종 전용 주거적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단 일제자 다시 1전단 2전공에서 이종 전용 주거적 한보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이 됩니다. 근데 저층이라고 해서 일종 일반 주거적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는데 못 외워요. 이런 것들. 하여튼 공법에서 제일 핵심 이슈는 비워두시는 거. 자, 답이 되는 거 하나 외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2번 질문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이게 일반 공업지역이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8년 동안 질문 1개씩 구성됐지만 답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그 밑에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네요. 28회 때인가요? 자,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계획관리죠. 특별히 문제 안 되죠.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총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지역이라 부른다. 답은 1번이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자, 용도지역. 자, 질문 볼까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과정.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과정이라고 그랬었고요. 교재 22페이지 첫 번째 박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2번 국토부 장관이 용도적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뭐 누가 지정하든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나중에 이제 시장호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쟁점 아니고 용도적을 지정할 때 변경할 때 모두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면 관련한 주제 질문 하나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 같으면 어떻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외울 게 뭐라고 써요? 공유수면 떴을 때 뭐라고요? 같으면. 근데 지금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이 걸쳐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시험 문제 답이 되는 포인트는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혹시 같으면이 나오면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정답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23페이지 와우 엄청 기네요. 자 1번 지문 끄트머리 환원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 파트는 무조건 완료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주제 중에서 최근 8년 동안 나왔던 쟁점 환원되지 아니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파트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심금을 울려야 되는 게 뭐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끝머리 엄청 길어. 읽으시면 안 돼. 읽으면 시험장 가셔서 또 읽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이걸 읽어버리는 순간 이미 멘붕이 빠집니다.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 외 잡단지문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자, 원래 관리지역은 애매한 토지였었죠. 어디로 갈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토지. 농사 열심히 짓자고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면 특별히 여기를 물어본다.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거. 특별히 여기를 물어본다.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특별히 물어본다.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넘어가 중요찮아. 그저 유일하게 여기까지 답이 됐던 게 자 바로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 자,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 자, 알면서도 계속 당할 수 있는 파트가 이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 분석해 보니까요. 25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8년 동안 5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 제가 웬만한 거 복습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용도지역의 종류 얘기하고요. 건폐율, 용적률은 이건 자기 몫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답 안 나오고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공법에서 보통 수험생들이 뭐 40점, 50점을 꿉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 그냥 말로만 어렵다 그러고 쓸데없는 거, 지금 인류가 한 번도 문제 안 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나쁜 겁니다. 시험에 나온 거 정확히 분석해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률 높은 쪽에 베팅을 하셔야 된다. 확률 높은 쪽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1번. 자, 건필의 최단도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은 해서, 자, 아무래도 주거 지역 상업지역이 되겠다. 상업지역. 9887이니까 해서 상업지역 중에서 일반 상업지역이 80% 이하. 나머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외우면은 이게 저절로 따로서 안 써봐도 돼요.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써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무조건 시험 보실 때 5566 57, 9887, 그리고 777, 그리고 다 20%야 계획관리지역 40%야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전, 일, 준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고. 근데 머릿속으로 이걸 하려면 답이 안 나와. 9887 중심 일반 유통 클릭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거의 외울 게 없잖아요. 거의 포인트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써보셔야 되고, 용적률 묻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써보셔야 돼. 100%, 150, 200, 250, 300, 500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은 대충 전, 일, 준, 그 다음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전, 일, 준 이렇게 가면 나머지는 금방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예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큰 게 뭐가 있어서 상업지역이 있을 텐데 상업지역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 써봐야 된다고. 5, 6, 6, 5, 7.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얼마? 50% 이하.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70% 이하.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해서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써보셔야 돼. 5, 6, 6, 5, 7, 9, 8, 8, 7,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써보시면 다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냥 깔려있으면 못 풉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서로 나열된 것은 해서, 자, 이런 것도 어려워. 이거 이제 푸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 써보고 쓰고 나서 뭘 해야 돼? 전용 공업지역. 얼마 나와 있어요? 70% 나와 있죠? 그러면 문제를 쓱 봐야 돼. 전용 공업지역이 어디 있나? 또 있나? 찾아보셔야 돼. 없나요? 없으면 아는 거고. 두 번째, 중심 상업지역. 어렵게 찾습니다. 90%. 그럼 중심 상업지역 있나를 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에다 99 이런 식으로 써두셔야 돼. 그 다음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나와 있죠? 그러면 50% 이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지역 다 5라고 써야 돼. 그러면 다 찾아보지 않아도 가끔씩은 중간에 다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을 몇 번을 뽑아놨지? 5번인가요? 해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푸는 방식만 설명을 드리고 따로 이 내용 자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또 써봐야 돼.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녹지 100, 100, 80 이런 식으로 써보면 다 외운다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안 써보면 이게 계속 맴맴 돌아. 그리고 이제 문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 있었고요. 준공업지역 400% 이하. 전 다 외웠거든요. 일반 공업지역 350.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 150, 200, 250, 300, 300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다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해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이렇게 되겠죠. 일반 공업지역 100%, 350이니까 350%,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400%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요, 3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결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험장 가시게 되면 대단히 힘들어할 문제가 건폐율 문제. 그 밑에 건폐율 특례라고 해서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외의 조항을 가지고 27페이지에 29회 문제 나왔는데, 미리 고백하면 학원 강사 20년에도 못 외웁니다. 이 방대한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29회 때 문제 아주 어려웠었고요. 그 밑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 아까 간단히 개념 설명드렸고, 교재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또 30페이지 등에 걸쳐서까지 바로 네 문제, 5문제가 바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아무거나 그냥 찍는 거예요. 절대 찾아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국토기획법 12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 버려야 되는데 그 문제 유형이 바로 용도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해설만 봐도 머리가 터져버리게 돼 있다고요. 해서 이거 자체를 외워서 풀 수는 없다. 해서 그 정도고요. 교재 31페이지. 자, 첫 번째 핵심 지문 요거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 두 번째 박스는 별 의미 없고요. 자, 이거 있었죠? 용도지역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녹지, 관리적 세액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관리. 그 얘기해서 요즘엔 출제빈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 이거 유행할 때는요, 답은 항상 관리적 관련해서 보전관리 이걸 갖고 도배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보전관리, 틀린 것을 고르시오,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31페이지 첫 번째 박스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1번 도시지역에서 틀리게 뽑았죠. 2번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끄트머리 보전녹지 가야 되죠. 자연녹지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3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끄트머리 뭐가 돼? 보전녹지. 옳은 표현. 4번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보전 녹지인데 상산 녹지. 다 5번 됐네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보전 관리해서 이 파트는 유행했던 문제인데 한 시대에 관리지역 셋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 관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 용도 지역에 관한 주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환원되지 아니한다. 출제 포인트 됐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검필과 용적률 숫자 묻는 거. 그리고 손댈 수 없는 문제가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마지막 이 21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다 비교하는 거. 이렇게 체크하고 잠시 끊었다가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